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네,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된 밤에 방송을 하면 좋은 이유가 그날의 뉴스들이 대부분 이제 마감을 해갖고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총평을 해드리고 그 이면에는 이 기사가 왜 나왔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그 다음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아마 밤에 방송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재용 얘기 좀 할게요. 이재용이가 지금 2심에서도 무죄가 났어요. 누가 봐도요. 불법 합병 삼성전자 그 당시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였는데 저는 참 이거 무죄가 되면서 저는 그동안 야 박근혜는 그럼 뭐야? 응? 아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죄송합니다. 야 박근혜는 왜 구속당한 거야? 응? 진짜 너무 웃긴 게 이 제일모직 2015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 투입돼 갖고 그 다음에 외국 그 회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지금도 소송을 해 갖고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져 갖고 얼마 물어줘야 된다는 게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근데 검찰이 위법 수집 증거 뭐 판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재용 회장 승계 작업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통째로 무죄를 준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원이 재벌들에게 너무 관대해요. 법원이 이렇게 간단하게 주문이 이거예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계획은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이었다. 발같듯 이거는 누가 봐도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합병을 했고 이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그 당시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개입돼 있었고 박근혜 정부가 개입돼 갖고 국민연금까지 쏟아 부으면서 했던 일이에요. 근데 검찰 증거가 또 법원에서 불인정이 됐죠. 이거는요 법원을 욕할 게 아닙니다. 검찰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검사 측이나 법원 측이나 이재용의 불법 승계 2심을 무죄로 주기 위해서 검찰이 제대로 공소를 유지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법부만 욕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검찰의 증거가 다 불인정으로 됐다는 것은 검찰이 추가적으로 증거 자체를 보완하지 않은 거예요. 재벌 경제범죄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많은 거예요. 해외에서는 이런 재벌 경제범죄는 더 엄하게 다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제 눈에 띈 사진 이겁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경제진표 김진표입니다. 야, 경제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김진표. 옆에는 누군지 모르겠고 권노갑인가? 그다음에 이쪽은 정대철, 이쪽은 손학규, 여기는 이낙연, 김무성, 이 박비응신, 이다음에 얘가 정운천인가? 정운천, 김부겸이죠. 이 모임이 뭐냐면요. 전 현직 당대표나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지냈던 사람들이 모여서 여야 정치 원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야 정치 원로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여기 왜 모였습니까? 의원 내각제 개헌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제에서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김무성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한나라당부터 해갖고 자기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인간들이고 한 자락씩 다 해먹었던 놈들이에요. 그렇죠? 국무총리, 국회의장 뭐 다 했던 놈들인데 대통령 제에서는 얘네들의 권력을 잡을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의원 내각제가 된다 그러면 김무성이 국무총리 한번 했다가 이낙연이 한번 했다가 손학세 한번 했다가 박비응신 한번 했다가 지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원 내각제를 위한 의원 내각제라는 말은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분권형 권력 구조의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근데 얘네들이 모인 이유가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들의 모임이래요. 저는 이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나라가 걱정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계엄에 관해서 따끔한 얘기를 해야죠. 그쵸? 계엄에 대한 내란 수괴들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 있어야 될 자리에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을 하자. 그러니까 욕을 처먹는 거다. 요 틈을 타갖고 안철수가 갑자기 여러분들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됩니다.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국회 소통관에서 갑자기 개헌 카드를 꺼내요. 철수가. 제왕적 대통령제로서는 이대로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지방선거 때와 같이 해서 대통령제를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왜 그러지? 이거 왜 그러냐면 그리고 정치도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야, 다당제 지가 만들어놨더니 지가 국힘당에 기어 들어갈 때는 언제고 왜 그러냐면요.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대권 후보에서는 멀어졌죠. 뭐 나중에는 뭐 한 3% 4% 정도 남으면 선거가 치열해지만 안철수를 뭐 끼얹느냐 안 끼얹느냐 뭐 이런 정도이지. 이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는 이 현재의 5년짜리 단임제 대통령제 안에서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원로들이나 윤석열의 계엄령으로 촉발된 이 대통령이라는 이 권한에 대한 문제를 파고 들어갔고 이 원로들이나 중도층들에게 자기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다라고 하면서 틈새를 치고 나왔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안철수에게는. 여기저기서 지금 국힘당 할 것 없이 이제 아마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들을 많이 쓸 겁니다. 의원내각제라는 말을 안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웃긴 얘기 해줄게요. 사람들이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그 다음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49%가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특히 민주진영의 응답자들보다 국힘당 지지자들, 보수의 지지자들 51%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더 선호해요.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는 17%, 분권형 대통령제는 14%. 왜 의원 내각제보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14%로 더 지지율이 낮냐면 사람들은 의원 내각제는 들어봤어도 분권형 대통령제는 뭔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이게 뭐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세력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본격적인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이가 자기는 안 잡힌다 계속 떠들었는데 경찰이 정광훈을 피해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서부지법 사실상 폭동의 배우로 어떤 사전 계획설 등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광훈을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정광훈을 잡으면 왜 중요하냐면 국힘당이 엮여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정경훈이가 사전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이 배후에는 유튜버들과 국힘당 애들이 안 엮여 있을 수가 없어요. 경찰은 수사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이지 않게 검찰과 경찰이 서로 내란 사건의 공범이라고 하면서 경찰은 김성훈과 이광호를 오늘 압수수색을 했죠. 오늘 경찰은 여러분들 오늘 한 건 했습니다. 요거 얘기하고 갈게요. 경찰이 여러분들 이광우랑 김성우의 업무 개인 비화폰을 드디어 압수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특수단이라고 하죠. 어떤 걸 확보했냐면 통신 내역, 김성훈이나 이광우가 업무폰으로 비화폰으로 누구랑 통화했나 통신 내역과 휴대폰을 압수를 했어요. 이걸 왜 언론에다가 그럼 브리핑을 했겠냐?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건 누구나 다 나오는 기사잖아. 왜 경찰은 이광우와 김성훈의 개인 휴대전화 모두 확보했다고 얘기를 했냐? 검찰이 계속 국가수사본부를 치잖아요. 그쵸? 제가 경찰이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경찰도 이번 친위 쿠데타에 일부가 엮여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정치인 체포조를 지시한 정황이 있어요. 검찰도 엮여 있고 경찰도 엮여 있는데 지금 검찰이 일방적으로 경찰의 어떤 김성훈, 이광우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에 검찰이 티가 날 정도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그렇다고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김성훈과 이광우의 업무 개인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어떤 게 나올 줄 모르잖아. 그치? 앞으로 어떤 게 나올 줄 모르잖아. 왜 그러냐면 저번에 김성훈이나 이광우가 경찰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집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보면 경찰이 여기서 나오는 자료, 검찰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김성훈과 이광우 비화폰에서 검찰과 내통한 자료가 있으면 예전 같으면 경찰은 뭉갤 수밖에 없죠. 어차피 검찰로 나가면 검찰이 뭉개버리니까 공수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검찰이 만약에 김성훈이랑 이광우의 자료를 조사를 했더니 검찰이 내란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자료를 공수처의 특조단, 공조단에다가 보내면 공수처는 검찰을 수사할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긴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얘네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서 경찰도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요, 왜 경찰이 계속 김성훈, 이광우를 계속 집중적으로 그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면 검찰이 막고 김성훈랑 이광우의 휴대폰을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을 이제 구속을 시키면 사실상 이제 용산을 막을 수 있는 충성파가 없어지게 되면 비화폰의 서버도 이제 압수를 할 수가 있겠죠. 압수수색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름이 뭐 박성재가 됐든 어떤 대검 차장이 누가 나오던 어떤 검사들의 이름이 나오면 직접적으로 경찰이 검사들을 잡아다가 조지지를 못하지만 공수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공수처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을 어떻게든지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누가 봐도 공수처랑 지금 경찰이랑 공조단에서 같이 수사를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뭐 잘했건 잘못했건. 근데 경찰도 지금 정치인 체포조의 지시의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서 공수처가 경찰과 협조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쟤네들도 공범인데 공수처 니네 뭐하냐? 경찰 지금 내란에
정황들이 포착되는데 걔네들이랑 네 공수처 너희들도 내란이냐? 그러면 검찰이 또 공수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일은 검찰은 경찰을 국가수사본부를 정치인 체포조 지시 정황이 있다. 이거는 뭐 일부가 있어요. 이것도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전혀 개입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실에서 그때 그 사복을 입고 티나지 않게 사복을 입고 그 정치인 체포조를 지시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이 영등포 경찰서 형사 1과장에게 4차례나 전화했던 걸 민주당이 밝혀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이 이제 검찰로부터 이제 수사 대상이 된 거고 이제 경찰은 이것들이 경찰을 아예 지금 죽이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김성훈과 이광우에 집중적으로 지금 경찰이 당할 사람들은 아니잖아. 또 예전같이 만만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훈, 이광우 폰으로 검찰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사실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합시다. 지금 국힘당 지도부가 윤석열의 구치소 접견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어제도 제가 정치 분석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윤석열의 옥중 정치, 즉 대선을 이렇게 치르겠다는 겁니다. 대선을 이렇게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전 같으면 선긋기하고 윤석열은 윤석열, 국힘당은 국힘당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쟤네들의 대선 전략이 딱 보여요. 권영세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사 출신이죠. 권난동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사 출신입니다. 이 두 검사 출신이 당을 장악을 했죠. 얘네들이 딱 봐도 여러분들 요거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얘네들은 지금 검사 출신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검사 출신들은 정치적 상상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이 가장 조직적으로 잘 돼 있는 조직이 검찰 조직이죠. 그래서 검찰 동일체라는 얘기도 하죠, 우리가. 얘네들은 여러분들 평생 검사들 출신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상명하복 아니면 무죄 아니면 유죄. 그냥 본인만 옳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쟁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사 출신들이나 사실 저는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정치하는 것은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자기가 심판자 역할, 자기가 정의로운 검사의 역할, 그런 인생을 평생에 살다 보니까 정치는 사실 국민을 위해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치는 고도의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험, 그 다음에 본인들의 지식, 그 다음에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그런 상상력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정책을 개발하고 현실에 맞는 어떤 국회 활동을 하는 건데 이 검사 출신들의 한계예요. 정치적 상상력도 없고 유연한 협상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헌재를 색깔론으로 밀어붙이고 똑같죠, 여러분들. 왜 갑자기 권난동, 권영세가 당권을 잡자마자 헌재를 공격하고 느닷없이 서부지법 테러에 대해서도 옹호를 하고 그냥 평생 검사들이 살아왔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자기네들이 위기에 처하면 희생양을 찾아갖고 색깔론으로 덮고 지금 똑같은 거죠. 그렇죠? 지금 하는 짓이 똑같잖아. 검사들이 했던 짓이랑 똑같잖아요. 자기네들 수사가 여기저기서 빈틈이 보이면 오히려 그거를 별건 수사나 프레임을 전환해갖고 메신저를 공격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응?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얘네들이 만약에 정치인들이 당권을 잡았다 그러면 중도라는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열고 윤석열과의 단절을 시도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결국은 정치적 상상력도 없고 상명하복 그리고 유연한 협상력도 없다 보니까 그냥 얘네들은 이번에 이걸로 대선 치르겠다는 거예요. 즉
권선동과 권영세가 지금 대선 전략은 이렇게 야당이 그리고 좌파들이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부정선거를 했고 이 반국가 세력들이 윤석열을 탄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2030 일베들과 7080 꼰대들이 모여갖고 윤석열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거기에다가 본인들의 주특기인 이재명 때리면 승산이 있다 이거예요. 진짜로. 그냥 권선동, 권영세가 딴 거 못해도 이재명 때리기만 왜 연일하냐. 자기네 지지층들 확보가 직결을 하게 하고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면 선거 해볼만 하다 이거야. 얘네들이. 응? 그냥 그러다 보니까 헌재를 진짜 헌재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헌법의 최고의 결정기관이에요. 헌재를 공격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가 언제부터 보수하면 헌법을 중요시하고 헌법에 따른 어떤 그 법치 국가로서의 본인들의 의사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결정기구인 헌재를 좌파라고 하면서 색깔론으로 공격을 하고 거기에다가 헌재 재판 탄핵 심리라는 것만 지켜봐도 무논리, 그냥 무논리로 어거지식. 응?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왜 국민의힘 지도부가 논리도 없고 헌재를 흔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국힘당에서도 윤석열 탄핵은 사실상 인용될 것이다. 파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헌재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면 결정이 나와도 좌편향적인 헌재의 재판관들의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불복 프레임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자기 지지층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60일밖에 없으니까 대선이 시간이.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는 윤석열 파면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만약에 기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힘당의 생각에 따르면 헌재를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헌재에서 윤석열의 파면이 기각당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절대 헌재의 어떤 탄핵 심리를 공격을 하거나 이러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파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헌재의 신뢰도를 깎고 윤석열 파면 이후에 오히려 지지층들을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헌재를 좌파몰이를 하는 거예요. 색깔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헌재의 심판은 여러분들 형사재판의 그 재판과는 좀 다릅니다.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헌재 심판은 단심제예요. 단심제라서 뭐 우리가 형사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가잖아요. 여기는 단심제예요. 그러면 벌써부터 권선동이나 국힘당 뭐 권영세 대표나 지금 현재 이대로 헌재의 어떤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좌편향적이다, 뭐 기피 신청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온갖 안 되는 거 알면서 법 기술을 막 쓰는데 기술도 아니에요 저거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 불복이잖아.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윤석열의 탄핵 파면 인용을 인정할 수 없다가 되잖아. 그쵸? 얘네들 말로 하면, 국힘당 말로 하면 헌재의 윤석열 파면을 본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인정할 수 없으면 불복한다가 되는 거야? 나 그게 물어봐. 여러분들 봐봐요. 그러면 윤석열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 니콜 불복이다.
그럼 얘네는 대선에 후보를 내면 안 되지. 그치? 우리는 그걸로 싸워야 된다고. 야, 니네는 윤석열 탄핵 인정할 수 없다며. 대선 후보 뭐야? 후보 내지 마. 그래야지. 그렇잖아? 어? 야, 니네 윤석열 탄핵 인정 못한다며. 그럼 그냥 니네 윤석열 모시고 살아. 그러면 대선에 후보를 왜 내? 말이 안 되잖아. 대선 후보를 내는 순간 헌재의 윤석열 파면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네들이 파놓은 함정에 지네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당으로서 헌재의 탄핵 심판을 인정할 수 없다. 불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게 맞는 거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대선 후보는 누구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제가 어제 저는 잘 때도 심층 분석을 하거든요. 어제 잘 때도 심층 분석을 하는데 어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국힘당의 대선 후보 누가 될까? 홍준표입니다. 제 촉이 맞을 거예요. 제가 어제 김문수는 트릭이에요. 김문수는 트릭이 쟤네가 저렇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김문수는 트릭이고 저쪽의 대선 후보는 홍준표예요. 진짜로. 저쪽은 100% 홍준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준표가 벌써부터 그게 저는 저쪽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오다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광훈 세력과 김문수가 일시적으로는 지지율이 높지만 결국은 윤석열과 국힘당이 누구를 미냐에 따라서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데 그나마 홍준표는 전 정권에 대한 복수를 하면 안 된다.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저쪽에서 내밀 수 있는 카드는 홍준표야. 오세훈이는 제가 취재를 해보면 국힘당 특히 윤석열이나 검사들은요 오세훈을 믿지 않습니다. 오세훈은 믿지 않아요. 저쪽은 오세훈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오세훈 홍준표가 여기저기서 지금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권력 교체다라고 얘기하고 대놓고 이제 본인은 사실 유일하게 조기 대선을 얘기하는 사람이 홍준표잖아. 그렇지? 딴 사람들은 정치인들 현직이 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오세훈이나 이런 애들은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를 못 하는데 홍준표는 얘기를 하거든. 계속. 응? 제가 보면 쟤네들 대선 후보를 홍준표로 밀기 위해서 이런 빌드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광훈과 김문수 그리고 국힘당이 자기네들의 꼴통 지지층 30%를 꽉 잡아놓고 홍준표의 어떤 해악과 나름 국힘당과의 좀 차별성을 가지고 이재명을 때리기로 대선을 치르는구나.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어제 딱 누가 대선 후보가 될까? 아니 제가 김문수는 그냥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야. 쟤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힘당의 당내 경선에서 김문수 지금이야 뭐 일부 정광훈 지지자나 유튜브를 중심으로 김문수가 잠깐 반짝 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친윤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김문수를 밀 일은 없거든요. 홍준표를 밀게 되면 당내 경선에서는 홍준표가 1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윤석열이가 홍준표를 믿잖아. 총선 끝나고 나서 한동훈을 만난 게 아니라 홍준표를 불러다가 막걸리를 마실 사이잖아. 왜냐면 윤석열이가 홍준표를 믿는 것은 자기를 사면해 줄 거라고 믿고 있거든. 계속 홍준표는 정치보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면 지켜보자고요. 근데 홍준표는 알다시피 이 명태균 녹취록에 등장을 하는데 뭐 가장 홍준표, 오세훈, 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데
홍준표가 그나마 그 셋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낙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켜봅시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 얘기 좀 할게요. 결국은 이제 이제 대놓고 여러분들 이번 대선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그 늦어도 3월 첫째 주에는 윤석열 탄핵 선고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선동이나 권영세 지도부가 그 내란 쿠데타 사범의 어떤 구치소까지 접견을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이제는 대놓고 그냥 이대로 재선을 치를 거지 뭐 유승민이나 이런 애들을 끌어들여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권력을 뺏기더라도 자기네 친윤이 당권을 잡고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헌재를 공격하고 여러분들 그 헌재를 공격할 때 쟤네들이 쓰는 언어나 그 말들 중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욕을 하죠. 그렇죠? 마치 우리법 연구회라는 법원 안에의 어떤 판사의 어떤 조직이 좌편향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법 연구회를 공격을 하는데 우리법 연구회가 어떤 거냐면요. 87년도에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3당 양김 분열로 노태우가 권력을 잡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유월항쟁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가 정권을 잡았는데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노태우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잖아. 근데 전두환 시절에 김용철이 대법원장이었거든. 전두환 시절에 대법원장 하던 놈을 노태우가 다시 대법원장으로 기용을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말이 됩니까? 전두환이 군사정부에서 대법원장을 했던 놈을 노태우가 또다시 87 우리가 지금 헌법체제가 바뀌고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지방선거가 부활이 됐는데 노태우가 다시 이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소장파 판사들 335명이 반대하고 나오면서 그때 이제 법원 안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소모의 국제법인권에 우리법 연구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 독재 정권에 저항을 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주의를 지켰던 어떤 판사들이나 소장파, 소신 있는 진보적 이건 진보가 아니라 소신 있는 판사들이 만들었던 이거를 굉장히 저것들이 볼 때는 좌파 편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경원이가 윤석열이가 나경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다. 저는 이게 좀 웃겼어요. 나경원이가 윤석열 구치소 면회 갔다 온 다음에 계엄으로 민주당 형태를 알려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나경원이가 윤석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리고 김건희도 나경원을 안 좋아하거든요. 왜 근데 윤석열이가 나경원이를 통해서 이 선동 메시지를 펼쳤냐. 그거구나. 뭐냐. 나경원이만큼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할 때 무혐의 통째로 받은 인간이 없거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면 나경원이는 윤석열에게 가장 신세를 많이 진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이는 끝까지 윤석열을 배신을 못합니다. 통째로 다 무혐의 처분했잖아. 은조 맞지요? 나경원이 그 아들, 딸 뭐 문제 할 것 없이 통째로 다 무혐의 때려줬거든요. 응? 그러니까 나경원이는 별로 윤석열과 친하거나 이런 메시지 전하고 싶지 않지만 오라 그러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하여튼 나경원이가 그러면 윤석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건 뭐냐? 나경원이도 이번에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 거예요. 나경원이도 이제 대선 등판하고 싶습니다. 현조.
결국 모양새가 되게 웃기게 됐죠. 내란 수계에게 하명을 받는 국힘당 지도부가 된 겁니다. 그렇지? 예? 내란 수계에게 하명을 받는 국힘당 지도부. 쪽팔리지도 않아요? 응?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내란 수계 감옥에 있는 놈에게 하명을 받아갖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찾아가고, 야, 그럴 바에 민주당 의원들 말대로 그냥 국힘당 당사를 서울 구치소로에다가 만들어. 뭐하러 왔다 갔다 해? 하명 전할 거면. 이게 저들의 그 시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보시면, 아까도 제가 이제 국힘당에 여러분들도 이제 눈에 조금 보이시죠? 아, 정상적인,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비교해 갖고 정상적이었으면 박근혜가 탄핵당하거나 구속당하면 선긋기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당을 잡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또 새로운 대권 후보를 해갖고 중도를 흡수해갖고 선거를 치르게 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우리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 윤석열은 분명히 국민들이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도 높고, 국민들이 윤석열의 계엄령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압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윤석열과 손을 잡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죠. 근데 국힘당 안에서도 또 이제 정상적인 사고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윤석열 계엄령 내란 친위 쿠데타 이후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화 전략을 쓴다. 극우화 전략을 쓴다. 그럼 얘네들 선거 어떻게 치를 것이냐? 중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가 숙제가 남잖아. 그렇죠? 선거는 어차피 30%의 고정 지지율에 뭐 30%가 됐든 40%가 됐든 중도를 누가 더 끼얹냐의 싸움이잖아요. 중원 싸움이잖아요. 근데 뭐 국힘당의 대선 전략은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중도를 그러면 외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때려서 중도를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지지층만 결집을 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로 가면 중도층도 자기네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힘당은 정신을 못 차린 게, 정치는요 극우화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요 그 어떤 선거도 못 이겨요. 그 어떤 선거도 못 이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얘기 해드리냐면, 잘 생각해봐요. 얘네들이 진짜 머리가 나쁜 게,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이 계엄령을 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 부정선거죠. 그렇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보수의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생각해봐요. 이해가요? 아니 어차피 부정선거인데 이거 투표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 바보 같은 전략이에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요 투표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응? 어차피 부정선거인데 투표해서 뭐해? 어차피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건데 우리가 투표해서 뭐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응? 이거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대선이건 총선이건 지선이건 다 깨지는 겁니다. 여태까지 얘네들이. 응? 그리고 선거는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이 선거판에 오래 있었잖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는요 지지층 결집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 결집만 제대로 시켜도 선거 이겨요. 지방선거는 외연 확장의 선거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그 지역에서 자기 지지층을 누가 더 직결하냐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동네의 국회의원 선거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바람을 일으켜갖고 으쌰으쌰 해갖고 당의 지지율이나 이거 상관없이 괜찮은 인물 와갖고 막 여기저기서 조직적으로 막 운동하면 거의 이겨요. 지선과 총선은 사실상 기본이 지지층들이 완벽하게 결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아요. 그렇죠? 대선보다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지층 결집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선은요, 지지층 결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대선은 지지층 결집보다 외연 확장이 더 중요한 거냐 그러면 대선은 지지층 결집 안 해도 투표를 합니다. 거의 대선 투표율이 80%예요. 이거는 투표하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대선은 내 삶과 직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계속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동지의 언어로 비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선 투표율이 거의 80%인데 이거는 누가 선거를 하라 그래서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았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치? 국회의원은 우리 동네는 누가 되든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많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있어요.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게 굉장히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래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잘 뽑아서 그나마 본인들이 정치에서 여러분들이나 나같이 정치 고관층은 아니래도 어떤 정치로 인해서 내 삶이 좀 변할 수 있지 않나라는 희망을 걸어요. 응? 그래서 투표율이 대선은 높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전혀 잘못된 선거를 하는 거예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극우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극우가 결집될수록 민주당이 파고들 틈이 많이 생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극우가 직결하면 할수록 건전한 보수는 튕겨져 나와요. 그렇죠? 극우가 난동을 부리고 극우가 국힘당의 주류가 되는 순간 그동안 말없이 한 발 뒤에서 국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점점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극우 꼴보기 싫어서 점점 눈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서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정책적이나 아니면 연대를 통해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극우가 국힘당의 극우화는 대선의 치명적인 실수다. 오히려 보수가 극우와 보수가 오히려 갈라지는 정당은 예전같이 박근혜가 탄핵될 때 같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과 바른미래당 같이 어떤 분당 사태가 벌어지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국힘당 지지자들은 사실상 분열 상태다. 분당 상태다. 극우 대 합리적 보수가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다 지금. 그렇지? 여러분들 보시면 새누리당 대 바른미래당 같이 정당이 분리돼야만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윤석열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 국힘당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심심치 않게 아마 보실 거예요. 그 여러분 자기가 국힘당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찍었지만 지금의 서부지법에 테러를 하고 폭동을 하고 계엄령을 선언포를 하고 그 이후에 헌재에서 윤석열이나 지금 국힘당 지도부가 하는 짓들을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보수의 가치나 본인이 생각했던 보수의 정치와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사람들이 튕겨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틈새 시행이 벌어지는 건 실질적으로 국힘당 지지층들은 겉으로는 극우가 선동을 하고 지지층이 결집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국힘당 지지층은 반토막 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극우화 전략은 실패고 극 중도는 외면하게 되고 자기네 지지층 안에서도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 선거 패배의 공식입니다. 한쪽의 치이치는 특히 대선에서 극우화 전략은 사실상 아마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 지형이 마련될 거예요. 그렇잖아. 누가 대선에서 극우화 전략을 씁니까? 항상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얘기했는데 이번엔 전혀 다른 형태의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좌절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저는 걱정되는 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극우라고 하는 인간들이 국힘당에 막대한 영향을 펼치면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지금
사실상 내전에 가까운 12.3 계엄 이후의 상황을 만들어 왔잖아요. 전국 혼란 속에 여기저기 이제 개신교들이 대놓고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세계로 교회에서 어떤 놈이 또 떠들더니 이제는 여의도 쪽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들도 가세를 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고 선동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것들 혼나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헌재가 마은혁 임명 선고를 연기한 건 간단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여기저기서 헌재를 공격하는 게 과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 하자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마은혁 임명을 뭉개온 최상목이가 여러 가지 뭐 시간을 좀 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이건 딴 거 없이요.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헌재는요. 오늘 사실 2시에 발표를 하려고 그러다가 미룬 건 절차 완결성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러니까 헌재의 고민은 뭐냐? 이거를 연기를 해준다 그래갖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라고 최상목한테 압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고했을 때 최상목이 임명을 안 하지 못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만약에 오늘 선고를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권한쟁의를 받아들인다라고 해갖고 최상목에게 넘어가면 얘가 임명을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잖아. 근데 오늘 지금 즉 최상목이가 불복 기류가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권난동이가 헌재가 마은혁 임명하라고 해도 최대행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불복 기류가 있으니까 오히려 헌재가 그래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이 변론 기일을 재차 변론 재개를 요청을 했으니까 받아주겠다.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요구했던 절차상 하자나 어떤 절차상 완결성을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요구한 거 다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변론 재개 등 다 받아주고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내렸을 때 최상목이도 부담이 없고 최상목이도 임명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만드는 기간이라서 지금 보니까 2월 10일 날 이제 변론을 재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일주일 연기됐죠. 일주일 연기됐. 이게 일주일 연기됐다 그래갖고 윤석열 탄핵 심판에 일주일이 연기된 건 아니에요. 그거랑은 또 별개입니다. 그러면 2월 10일 날 최상목이의 어떤 변론을 재개하게끔 되면 이제 변론이 끝납니다. 더 이상 받아들여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 발표하냐면 일주일 안에 선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17일 안에 2월 10일 날 마지막 최상목 측의 변론을 재개를 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면 일주일 안에 2월 17일 안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헌재가 지금 뭐 국회가 추천한 어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은 임명을 하라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최상목이가 직무유기도 걸릴 수 있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상목이가 관료 출신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상목이는 관료 출신이라서 관료 출신들은 서류의 어떤 그 공문이나 이런 것들의 하자, 절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최상목이가
헌재가 꼼꼼하게 정당성, 그 다음에 나의 방어권도 인정을 해주고 변론권도 인정해줬기 때문에 어떤 결정문을 봐도 내가 이거는 임명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헌재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고를 미뤘다. 절차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미룬 것이지, 이거 무슨 국힘당의 압박이나 최상목이나 이런 내란 세력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어떤 미룬 게 아니다. 신중한 행보고, 이렇게 신중하게 다 받아들여야만 최상목이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끝까지 최상목이가 임명을 안 한다. 그러면 국회가 이렇게 하면 돼요. 국회에서 이거 국회 추천목이잖아. 마은혁 헌재 재판관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국회가 헌재에다가 제기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최상목이가 임명을 안 해. 그러면 국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시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국회 추천목을 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헌재에다가 가처분 사건을 올리면 돼요. 돼. 가처분 냈어 이미? 그러면 임시로 인정하는 가처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아직 안 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보면 최상목이는 임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10일 날 변론이 재개되고 17일 안에 결정이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헌재는 헌법의 최고 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이제 주제에 맞는 얘기들을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부 다툼 격화 누가 좋아하겠냐, 총구는 밖으로 하자.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후로 비명계나 임종석, 김경수, 김두관, 저 이런 사람들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의 이 귀중한 한 시간을, 저녁에 심층 분석 시간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비명계라고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시간으로 할애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 소중한 시간을 민주당 내의 어떤 개파의 싸움이나 이런 거에 시간을 저는 할애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쟤네들이 뭐라고 떠들든 어제 그냥 무시하자. 그쵸? 무시하자. 응? 무시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국힘당 문제 갖고 어디 단톡방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보다 민주당 안에 수박들 욕할 때가 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저희 시사타파 뉴스 단톡방이나 개혁국민운동본부 단톡방에서도 수박들 욕하고 임종석 욕하고 김경수 욕하고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국힘당 욕하고 이재명 당대표 좋은 거 홍보하고, 얘네들이 자꾸 욕하다 보면 얘네들의 함몰되면 얘네들만 없으면 우리가 정권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는 저놈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작은 차이, 이재명 당대표 말씀대로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비명계 공격을 중단을 촉구를 했어요. 저랑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똑같죠? 여러분들 뭐 유튜버들이, 이것도 민주진영 유튜브라고 하는 새끼들이 이 선동을 너무해요. 저는 그런 애들 방송 제발 딴 주제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허구한 날 수박 욕하고 뭐 수박 잡으러 다닌다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대신 통쾌하니까 봐주고 슈퍼챗 쏘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방송 주제 내용을 뭐 김경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수박은 무시가 답이에요. 왜 수박들을 무시하는 게 답이냐?
걔네들이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조직력이 있습니까? 걔 국회의원 몇 석이나 있다고요? 다 원내에서 씨 부리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니 쟤네들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막 임종석 욕해주고 이낙연 욕해주고 그러면 되게 신나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내란 세력들과 이 계엄령 세력들, 이 국힘당 이놈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죽이려고 하고 시민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놈들을 맞서갖고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국힘당 9번 욕하고 속이 답답하면 비명계 1만 욕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그러면 주제로 했냐, 임종석 너희가 틀렸다. 저는 딴 거는 다 몰라도 임종석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대선 패배는 이재명 때문에 졌다. 대선 패배 성찰해야 된다. 야,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이 방송을 안 할 수가 없다더라고. 제가 우리 시사타파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지난 대선은 민주 진영의 전략적 실패예요. 문재인 때문도 아니고 이재명 때문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쵸? 만약에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하면 끝도 없어요. 이재명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면 또 끝도 없어요. 그냥 문재인, 이재명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민주당이 전략적 부재였다. 진 걸 갖고 니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게 가장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쵸? 정말 지난 대선 선거에서 니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싸우는 게 가장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대선에서 0.73%를 졌다라고 하면서 뭐 이재명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이재명이라서 0.73까지 쫓아간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난 대선 깜깜이 선거 일주일 전에 4% 지고 있었어요. 4%. 4% 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박갈기하고 여기저기서 밤새면서 전화 돌리고 해갖고 진짜 박빙의 선거로 만들어서 0.73까지 쫓아왔던 거예요. 응? 지금 문재인 탓하는 사람들도 진짜 민주당의 대권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이번 선거는요, 우리 민주 진영이 어떻게 해서든지 불협화음을 제거하고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정말 똘똘 뭉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 유튜버라고 하는 새끼들 중에 문재인 욕하는 인간들, 거기에 또 이 비명계라고 하면서 이재명 탓하는 인간들, 이 둘만 없으면 이겨요. 그쵸? 이 둘만 없으면 이겨요. 허건날 지난 대선 문재인 탓하고 문재인이랑 윤석열이랑 한팬이 이런 얘기하는 새끼들, 그 다음에 지난 대선 이재명이 부족해서 졌다라고 하면서 이 똥파리 새끼들, 요 둘 극단만 없으면 이겨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종석 씨, 제가 진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하고 국정을 운영을 해봤던 사람들이잖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회복이에요. 내란 세력 척결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와서 이재명 책임론을 꺼내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윤석열이 탄핵됐어? 안 그래요? 윤석열이 탄핵됐냐고. 지금 오히려 지난 정부의 비서실장까지 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지금 가장 우리 민주당과 민주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은 민주주의 회복과 윤석열 탄핵이에요. 거기에 한 목소리를 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비명계 친명계 이걸 다 떠나서 지금 본인들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으로 보잖아요. 헌재가 공격당하고 서부지법이 테러를 당하고 그구들은 난동을 부리고 국힘당이라는 내란 동조 세력들은 아예 내란 정당이 돼갖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이재명을 욕할 때냐고요. 응?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모두가 친명이 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정파는 갈릴 수 있어. 근데 적어도 비명계라는 인간들이 이제 와서 대선은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지난 대선은 이재명 때문이다? 미친 새끼들이죠. 응? 지금 그게 중요한 때야? 그 얘기를 해갖고 또 민주당 안을 갈라놓고? 난 그게 가장 한심해요. 응? 노영민이 외에 몇 명이 윤석열 민 것들 미안한데 나도 윤석열 응원했어. 이수키씨 같이 똑똑하지가 못해갖고 나도 윤석열 그때 응원했어. 그리고 철질한 소리 그만해. 나도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되라고 박수치고 그랬어. 나는 진짜로 비명계가 무슨 통합과 연대를 얘기를 계속하는데 사과할 수 없는 놈들은 사과해야지. 응? 사과할 놈들은 사과해야지. 응? 아니 까놓고 응? 진짜 이재명이 내가 임종석 얘기를 하나하나 반박해줄까?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에 부재했음은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다.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이재명 당대표가 부족했다. 왜 그 부족함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 부족함을 채우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왜 합심하지 않았는데? 왜 이낙연 세력들은 윤석열 지지하면서 글로 빠져나갔는데? 니네가 대선 선거운동 제대로 했어? 내가 다 아는데? 니네가 이낙연이랑 진짜로 니네가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제대로 했어? 그거부터 반성해. 응?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제대로 대선 선거운동 한 거야? 안 했잖아. 니네가 아니 이재명 완벽하지 않아. 부족해. 그러면 이재명 부족한 걸 니네가 부족하다고 욕만 했지 니네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했냐고.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이재명을 인정하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민주당의 개혁은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죠. 얘네들은 이재명이 차라리 국힘당에게 권력을 주면 좋지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제 말 맞죠? 니네가 진짜 이재명 당대표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고 생각했으면 문재인을 위해서라도 니들이 선거운동을 해줬어야지. 니들은 이재명 당대표 자체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던 지던 관심이 없었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이재명 때문이었다? 내가 임종석 실장 하나만 얘기해 줄게. 당신이 계속 이재명 탓을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문재인이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었어. 당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재명 탓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문재인은 뭐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을 받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밖에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런 임종석이가 계속 이재명 당대표 이런 사람들의 때문에 대선 졌다 그러면 또 윤석열 얘기 나오고 코로나 얘기 나오고 재난 지원금 나오고 그래서 너희들이 문재인 대통령 욕먹이는 놈들이야. 응? 니들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공격 안 해. 너희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는 거야. 어?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너희들 때문에 욕 먹는 거 나 보기 싫어. 그래서 그 입 다물라. 임종석, 이낙연 이들이 이번 조기 대선이건 뭐든 얘네들이 활보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도움은 1도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나와갖고 민주당이 통합된다? 왜? 이낙연을 품고 임종석을 품으면 통합이 되나? 나는 이런 상징적인 인물이라서 이낙연이 왜? 임종석을 이재명 당대표가 만나갖고 품어주면 이게 통합이야? 천만의 말씀. 그게 왜 통합이야? 응? 총수님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 하기 바람. 존경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사랑합니다. 예.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 아니 난 그래서 나는 진정한 통합은 화해와 용서야. 그쵸? 진정한 통합은 화해와 용서인데 적어도 임종석이나 이낙연 얘네들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총구를 겨누는 거는 잘못됐다. 진짜로. 지난 대선에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먼저 해라 이 새끼들아. 그게 인간이 하는 짓이다. 응?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건 니네들이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 돼서 반드시 내란 세력 척결하자.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임종석이나 김경수나 진짜 문재인 대통령 위하고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들을 위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건 명실상부하니까 이번에는 지난 대선같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내란 세력 척결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럼 박수 받지. 응? 박수 받지. 나쁜 놈들이. 임종석 네가 말할수록 문재인 대통령 욕먹이는 짓이야. 응? 내가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 욕먹이지 말게 입 다물라. 입 다물라.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제가 어제 진짜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한다. 어제 제가 혁신당 내란 종식 원탁회의 조국 혁신당이 제안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수용했어요. 시민사회와 연대 방안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해봐야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거 시끄럽다. 굉장히 말 많고 시끄러울 것이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왜 그럼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나 어떻게 보면 소수정당 그 다음에 시민사회 연대 방향을 논의를 왜 할까요? 아니 왜 할까요? 왜 하냐면요. 혁신당이나 소수정당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연대를 안 하게 되면 이번 조기 대선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국힘당 이런 구도로 가지만 혁신당이나 시민사회와 연대를 해갖고 만약하면 범진보 진영의 이재명이 돼요. 그쵸? 연합정치가 아니라 범진보 진영,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범진보 진영의 이재명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민주당, 종북정당 이재명을 타도하자 이게 안 먹히는 거죠. 그런 게 안 먹히는 거예요. 종북정당, 이재명, 민주당 타도하자.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혁신당, 뭐 진보당, 뭐 사회민주당, 그 다음에 어떤 종교계, 학계, 무슨 시민사회 이런
대화 통합적으로 연대를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지지를 이끌어내고 연대를 하게 되면 민주 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죠. 범진보가. 그렇게 보면 쟤네들이 범진보 자체를 종북 빨갱이로 몰아붙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수용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원대각제 꼰대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이가 요즘 갑자기 나대죠, 그죠? 이준석이가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죠. 여러분들 보셔도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이준석이가 벌써 출마 선언을 하고 나댈까?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현재 허은하와 당권 싸움을 하면서 사실 개혁신당인가요? 개혁신당이 개판이 됐잖아요. 허은하 세력과 이준석 세력이 부딪히면서 사실 개판이 되는 바람에 당이 좀 흔들리잖아. 그래서 이준석이가 홍대에서 저렇게 버스킹해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몸값 올리기입니다. 이거는 몸값 올리기예요. 뻔한 겁니다. 제가 이건 대선판 한두 번 봅니까?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한 다음에, 왜 그러냐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 대선 후보군에 잡혀서 사람들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할 때 이름이 들어가요.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준석의 이름이 뭐 지지율이 5% 3%가 계속 나오게 되면, 나중에 이 인간이 왜 벌써 조기 대선을 했냐면 나중에 그 어디랑 합당을 하기 위해서 몸값을 높이는 겁니다. 합당을 하기 위해서 몸값 올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개혁신당 허은하와 이렇게 사실상 개판됐거든요.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분당 사태까지 벌어져서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적으로 후보를 낼 능력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몸값을 올린 다음에 어떤 세력인지 몰라도 합당을 해서 뭐 자기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거, 뭐 연대나 합당은 안 하더라도 뭐 연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저는 이번에 이준석이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이놈 아마 완주할 겁니다. 완주할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완주해갖고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할 거예요. 얘가 당선되려고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가 국힘당과 합당할 수는 없어요. 모르지. 또 홍준표랑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가 완주를 함으로써 본인은 차차기나 차기를 노릴 수가 있는 발판이 되는데, 나는 이준석이 완주는 땡큐거든요. 그래서 근데 소식이 현실로 보면 이준석이가 완주할 일은 없겠죠. 또 페이스메이커 하다가 누구 손을 들어주겠죠. 홍준표나 누구 손을, 국힘당 후보를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높지만, 왜 그러냐면 대선에서 지지율이 15% 밑으로 나오면 보조금을 못 받아요. 이게 되게 커요. 대선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선거 자금으로 들어가는데 지지율 15% 이하는 돈을 못 받아요. 근데 이준석이가 과연 완주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15%를 가능할까? 모르죠. 또 돈을 안 쓰면서 할 수 있을지 뭐 지켜봐야 되죠. 근데 이준석이가 나온 것은 민주당에게 나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한 2개 정도 남았네요. 네, 여러분들 박근혜 탄핵 때와 너무 확연히 다르죠. 그때는 온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사실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비슷한 면은 있어요. 박근혜 찍은 걸 후회한다. 윤석열 찍은 사람들도 후회한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때는 극우가 조용했어요. 물론 태극기 부대가 나와서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친 적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서부지법을 때려부시는 정도의 어떤 극우들의 난동이 있고 내전에 준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성향이 다른 두 집단이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권위주의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봐요. 권위주의 시대의 청산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위주의 청산에 윤석열이라는 제왕적 대통령을 꿈꿨던 왕을 꿈꿨던 윤석열의 앞잡이가 권위주의가 사실 검찰 정권과 함께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현재 쓰고 있는 법이 우리가 87 6월항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87 헌법 체제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죠. 이 87 헌법은 6월항쟁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물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선거 복원이에요. 그래서 지방선거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제 흘러갖고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이제 안정화되고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뽑는 그런 과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 우리 민주진영, 소위 진보는 아니지만 우리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저는 진보가 아니거든요. 우리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수평적 관념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이나 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잘못하면 혼나야 된다라는 수평적 관계로 봐요.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게끔, 물론 우리나라는 현재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지만 점점점 사회가 변화가 될수록 직접 수평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대한민국의 권위주의와 태극기 부대에는 뭐죠? 수직적인 구조예요. 이 수직적인 구조의 최정점이 어디예요? 검찰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수직적인 집단의 권위적인 집단의 가장 최정점이 검찰이에요. 우리는 지금 수평적인 민주주의의 사회로 가고 있고 그거에 반해서 역행하고 있는 검찰 정권과 수직적인 문화, 이게 지금 충돌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언제부터 그런 수평적인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뿌리가 박히기 시작하냐면 SNS와 인터넷, 즉 90년대 이후에 태어났던 세대가 MZ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세대들은 소통과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불공정과 나 혼자는 당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선배 세대들이나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 나 하나 감내하면 된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의 세대들은 그러지 않아요.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그걸 공유하고 그걸 공론화하고, 그래서 점점점 갑질 문화가 없어진 거예요. 갑질 문화가 없어졌다라는 건 뭐죠? 그 전에는 대기업의 재벌의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이 그런 거예요. 조현아 땅콩 회장, 대한항공의 어떤 딸이 비행기를 탔는데 예전 같으면 지네 회사니까 그런지 그러려니 하면서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에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자들이 점점점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는 사회, 그게 점점점 대한민국 사회가 수평적인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점점점 수평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수평적 사회로 바뀌는 과도기예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욕해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 진보 진영이 탄생을 한 거고. 그런데 수평적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요즘 MZ세대뿐만 아니라 민주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돈이 없고 백 없고 뭐 이런 얘기는 옛날 소리예요. 전부 개개인이 존중받으며 상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연대와 공생의 인식들이 있어요. 그쵸? 점점점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고 모든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점점점 공론화, 상식적인 일들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남들한테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권력자들도 점점 시민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민주주의가 풀뿌리부터 사실 잘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역할이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이런 서부지법을 때려부시고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란에 준하는 구구들이 선동을 하고 사실상 발악을 하냐. 권위주의 청산의 마지막 단계예요. 제가 볼 땐. 우리는 지금의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에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를 하니까 가장 형광봉을 들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세대들이 바로 2030 여성들의 어떤 MZ 세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개인의 자유와 공정을 중시하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최순실의 어떤 정유라의 그 입시 비리도 비판했지만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의 어떤 검찰의 먼지털이시 수사에 어떤 그 조민 씨의 입시 부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존 세대의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이해가 안 갔죠. 근데 얘네들이 봤을 때는 정유라나 조민이나 권력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공정과 상식에 자기네들이 어긋난다고 했을 때는 양쪽을 다 욕한 거야. 왜? 우리는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념세대고 진영세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한편 저쪽 태극기 부대는 어때요? 아직도 해방 이후의 친일적 성향, 친미적 성향, 사대주의 성향, 친미 반공주의를 내세우고 국가 우선주의. 가장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쟤네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사람들은요, 개개인의 자유와 공정성을 중시하고 인간의 동등한 공유,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고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민주 진보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수평적인 권력, 어떤 권력의 지형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거였어요. 저쪽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가치보다는 국가, 집단, 확 차이 나죠. 그냥 눈에 보이죠. 국힘당이 윤석열이가 구속됐는데 거기 앞에서 제사상을 펼치고 절을 합니다. 개인이 민주주의고 시민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이 태극기 부대들에게 윤석열은 왕입니다. 왕. 윤석열 리콜 국가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존중과 개인적인 의사나 공정성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윤석열은 왕이니까 해도 됐고, 윤석열은 리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윗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잖아. 상부 특권층이 한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냐 안 하냐를 따지지를 않아요. 그쵸? 이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이 수직적인 구조에 찌들어 있는 이 태극기 부대, 이 사람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걸 따지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윗사람들이 얘기했고, 이 사람들이 결국 나라를 운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 국가고, 이 사람들 말만 들으면 종북 좌파를 척결할 수 있고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할 수 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혹해갖고 부당함을 모르고, 얘네들은 근데 우리 민주 진보라는 젊은 세대들은 어때요?
국가나 공동체보다는 개개인의 자유와 존중, 그리고 공정, 상식, 거기에 먼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우리 MZ세대나 민주진보 진영이 생각하는 수평적 권력의 이양이나 이동이나 우리가 이런 거를 태극기 틀딱보다는 이해를 못하죠. 응?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가 얘기했던 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사용한 것이다. 야당과 일부 정치권의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를 하고 이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당과 사회, 즉 여러분들 행정부 빼고는 국회도 말을 안 듣고 사법부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들을 척결을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이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이 기본이죠.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행정부의 말을 입법부가 안 듣고 행정부의 말을 사법부가 안 듣는다. 이것들을 척결해야 된다. 뭐야? 얘는 그냥 왕놀이 한 거예요. 왕놀이. 응?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정광훈 세력과 왜 구구 세력들이 난동을 부리고 서부지법을 폭파하냐. 민주진보 진영이라는 수평적인 대한민국이 점점점 수평적 사회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권력자들이나 어떤 재벌가들이 잘못해도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윤석열이라는 수직적인 구도의 최정점에 있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들을 앞세워갖고 지금 사실상 충돌이 벌어진 것이다. 저들은 결국은 시대에 역행하는 짓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우리는 권력자도 욕하고 잘못하면 비판받아야 되고, 근데 쟤네들은 권위적 내기 위계적으로 수직적인 구도에 익숙했던 인간들이라서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이거는 좀 우리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저쪽이 정권을 잡든지 이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공공기관이라고 여러분들 얘기 많이 하죠. 공공기관. 권력을 잡으면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한 3,000개가 있대요. 3,000개.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 민주진보 인사들로 그 3,000명이 쫙 채워지고, 일명 낙하산 인사라고 하죠. 민주진보가 정권을 잡아도 낙하산 인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쪽이 잡으면 또 저쪽에서 이제 3,000명을 하죠. 저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공기업이 31개가 있고요. 준정부기관이 57개가 있고요. 기타 공공기관이 243개가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많아요. 공기업이 31개, 준정부기관이 57개, 기타 공공기관 243개, 여기에 일자리가 3,000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더라도 어떻게 보면 나라의 근간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공기업들의 준정부기관들은 절대 낙하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정권을 잡더라도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가장 공기업들이 많은 게 뭐 철도, 통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분야에 뼈가 굵고 거기서 평생 직장을 잡은 사람들이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들도 정말 그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다 그래갖고 뭐 철도공사 사장에 갑자기 정치인을 내려꽂고, 저는 이런 짓은 정말 우리가 좀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잘 돼야지 국민들에게 영향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우리나라 어떤 공공기관이 정권을 잡는 사람들의 마치 전유물 같이,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공공기관장 싹 바꾸고, 저쪽이 정권 잡았으니까 공공기관장 싹 바꾸고, 그럼 나라가 개판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철도, 고속도로, 항만, 공항, 발전소, 수도,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기관 산업이잖아. 국민들에게 전기, 이런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들이 정치인들, 그 아무것도 비전문가들이 와갖고 전유물 같이 올라가는 거는 좀 나중에 좀 바뀌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꼭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공소장, 오늘 많이 준비했죠. 윤석열 공소장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거 너무, 봐봐요. 이게 윤석열 공소장이에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한 건데, 이거를 전부 여러분들 오늘 기자들이나 이걸 받아갖고 해석을 하는데 전부 손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새끼들이 이름을 똑바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래요. 국회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피고인은 누구라고 안 해. 1979년 2월 A고등학교, 이거는 윤석열이야. 읽어보면 A고등학교 8월로 졸업했고, 뭐 23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이거는 윤석열이거든. A는 윤석열이야. 그래갖고 지금 기자들이 오늘 뭐 했냐면, A는 누구다, B는 누구다, 국방부 장관 나 땡땡은 7, 8년 뭐 나 김용현이고, 이거는 김용현이고, 뭐 이거 이름 맞추는데 오늘 전부 할애를 했어요. 그래갖고 내일 얘네들이 A 뭐 B C 뭐 J H 보병, 이거를 다 푸는 게 내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이게 101쪽이에요. 101쪽. 이거를 내일 해석본이 내일 나옵니다. 내일 이걸 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정치인과 B 노총, 이런 것도 어딘지, 이건 민주노총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다 풀어갖고 여러분들에게 해석본을 내일 말씀드리는데, 요 해석, 아니 저 뒤에 가면요 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전체적인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게 여기 있습니다. 정리한 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저거를 정리한 거야.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요약, 피고 윤석열, 죄명 내란 우두머리, 적용 내란 관련 법률 사건 개요였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정리한 겁니다. 주요 혐의 내용: 비상계엄 모의 및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고려함. 국방부 장관 및 주요 군 지휘 협의하에 비상계엄 발동을 위한 사전 준비 진행. 그 다음에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움. 군 지휘부 뭐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국회의 탄핵 및 야당 견제. 윤 대통령은 국회의 야당 주도로 진행된 감사원장 막 이거 쫙 뭐 마비시키려고 함. 입법기구인 창설을 고려하여 나오고, 주요 군 경찰 지휘부 개입.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 진행. 대통령 관저에서 주요 군 지휘관 회동 뭐 다 이게 있어요. 선거 관련 개입. 그 다음에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및 주요 기관 장악 시도. 그게 이게 다 여러 결론. 요거 보십시오. 결론 및 검찰의 기소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한 쿠데타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됨. 국방부 장관, 군 지휘관, 경찰청장 등 다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공모자로 포함됨. 비상계엄을 구실로 민주적 기관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헌법을 파괴하려 한 시도를 내란으로 해당한다고 판단. 요약: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하여 국회 선관위를 무력 장악하려고 함. 2. 군과 경찰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체포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혐의. 선거 개입, 정보기관들 동원, 국회의 기능 정지를 통해 독재 정치를 통해 2에 검찰은 내란 혐의의 기소, 다수의 고위관계들 공범으로 조사 중. 이게 108쪽의 핵심을 정리한 겁니다.
요게 중요하죠.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기획했다. 이거 내란이잖아요, 여러분들. 내란이잖아. 그치? 내란이잖아. 이게 공소장이에요. 그래서 내일 혐의가 다 나오면, 그리고 김용현이는 지구계엄사 회의를 지시를 했고요. 윤석열이는 경고용이라고 했던 얘기와 전혀 배치가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윤석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봉쇄, 단전, 단수 직접 지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단전 단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상민이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검찰 공소장 저걸 자세히 보다 보면요, 윤석열이가 경향신문 등 MBC, JTBC 뭐 이런 여론조사 코스를 봉쇄하고 단전 단수를 직접 지시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끝낼게요.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주철현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이 사퇴를 합니다. 알아요?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는데, 그 이유가 지방선거 준비예요. 지방선거. 그러면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간다. 전남 도당위원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번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누구냐면, 누가 전남지사를 출마하냐예요. 전남지사. 여기 호남 분들 많죠. 저는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민주당의 95% 이상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쵸? 주철현도 검사 출신이에요. 호남 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을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호남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호남 정치인들은요, 전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전남지사는 꼭 지금 맨날 그놈의 김영록, 신정훈, 이계호, 주철현 이런 사람들끼리 전남지사 주고받고, 딴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전 진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호남에서 진짜 전남을 위해서 외부 인사 좀 전남지사 하면 안 돼요? 응? 그쵸? 전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응? 맨날 그놈의 김용록을 뭐 했다. 여러분들 김용록 알아요? 뭐 했는지? 그냥 그 지역에서만 왕이야. 이계호 그 지역에서만 왕이야. 신정훈, 주철현. 응? 은근히 호남 가면요, PK도 우리가 남이가가 통하지만 이 지역도 그게 엄청 통해요. 응? 진짜로. 전 진짜 이 호남의 국민성에 비해서 호남 정치인들이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너무 이래놓고 이 사람들이 호남의 맹주 이래갖고 대선 때마다 누구를 지지하니 안 지지하니. 아유, 진짜 이제는 좀 이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호남 출신이 아니라도 왜 전남도지사에 도전을 못합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법사위에서 제일 잘했다고 박수 받는 사람들이 박지원, 박영선, 정청래. 물론 박영선은 우리랑 정치 색깔이 안 맞아갖고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법사위에서 활동한 것만 보면 왜 법사위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보다 박지원, 박영선,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왜 박수를 받는 줄 아세요? 비전문가가 더 잘하는 거예요. 진짜로. 밖에서 보는 검사들이나 판사들은 거기에
늘 같은 집단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시선이 없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법전이나 보고 그런 건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밖에서 보는 시선이 없기 때문에 박지원이가 만주 변호사 소리를 듣고 정청래 의원이 그 어떤 법사위원장보다 제일 잘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응? 저는 그래서 그래도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그놈의 맨날 전남지사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자기네끼리 토 세력들끼리 경쟁하고 싸우고, 나 진짜 이거 민주당도 좀 언젠가 좀 새로운 사람들이 전남과 연고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가면 진짜 바꿀 수 있거든요. 언제적 이계호입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언제적 이계호냐고. 응? 얘네들은 한 번 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해먹잖아요. 응? 그 대표적인 게 이낙연 아니야. 응? 호남은 호남 출신, 그 진짜 거기는 누구 비집고 들어갈 데도 없어. 당 대표도 호남 공천에 관여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응?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호남 우리 유권자들 많죠. 호남에서 밖에서 만약에 호남 공천 관여하려고 그랬다가는 거기 난리 나요. 응. 좀 이거 좀 진짜 호남 국민들이나 이 시민 의식에 비해서 정치인들이 너무 이 집단 정치인 카르텔이 너무 발달돼 있어. 이건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난 옛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놈의 진짜 이거 좀 어떻게 좀 바꿀 수 없을까? 좀 젊은 정치인들 참신한 호남 발전을 위해서 할 사람들. 응? 저는 이번에는 여러분들 지방선거 때 진짜 바꾸자. 정권 잡고 지방선거 때 기존에 있던 지방선거 뭐 도지사니 무슨 이런 사람들 진짜 우리가 좀 바꿔보자. 이계호가 이낙연 파입니다. 이계호는 이낙연 파가 아니라 이계호는 원래 문재인 때도 비주류였어. 그냥 호남 토착 세력이야. 근데 이계호를 끼워놔야지 문재인을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계호를 끼워놨던 거야. 이재명 당대표도 호남에 이계호를 끼워놔야만 이낙연 세력과 이계호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이계호 가면요 뭐지? 전남 대통령이라 그래요. 진짜로. 전남 토호 세력 중에서는 이계호가 전남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이계호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응? 저는 이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그쵸? 전남, 나는 이 호남의 이 진짜 이 풀뿌리 민주주의 이 국민성의 시민성에 비해서 이 정치인들 한 번 배지 달면 죽을 때까지 진짜 지방 영주예요. 지방 영주. 응? 우리만 모르지 전남 가보세요. 이계호 전남 대통령이지. 응? 진짜 좀 좋은 정치인들이 호남에서 정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배지 달고 응? 그런데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바꿉시다. 이계호. 진짜 경상도나 이 호남도 진짜 깃발만 꽂으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다 되다 보니까 이 토호 세력들이 엄청 심한 거야.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